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80여 쪽의 그 내용인데, 읽어보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 근자에 보게 되면 명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쉽게, 예. 제가 우리 재단 이사장 하면서 재판을 꽤 많이 받아봤거든요. 제가 대법원까지도 가본 사람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 도움을 못 받고 제가 직접, 예, 제 스스로를 변호하고, 예, 또 법원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작성해서 다 반박문 이런 거 다 내보고, 작년에도 제가 또 나를 또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또 검찰 가서 조사받고 또 재판까지 갔고 또 결국 또 무죄 판결 받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소송 대국인 거 아시죠?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3, 4위 정도 수준에 가까운 일본보다도요 우리나라 소송이 많습니다. 예,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탑이 아닌가, 미국보다도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실제로.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걸 법대로 해결하자고 하는 나라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재판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그런 소송이나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패소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겠죠. 그죠? 항상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 예. 참,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번 탄핵 헌법재판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한 개인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단체도 그런데.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판결을 받을 때마다 판결문이 나오는데요. 주문은 간단합니다. 피고, 윤선주는, 무죄다.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이제 주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판결을 낸 이유들이 나오는데, 몇 장 안 되는데도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주문만 봅니다. 최종 판결문. 나 무죄란다, 이제. 근데 왜 그런 무죄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재판 당사자인터 제가 보면. 근데 이번에 탄핵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이면, 누구나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명문인 것 같아요. 예, 논리적 구성도 그렇고. 근데 이제 듣자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재판관들이 신경을 많이 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이제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가 전 세계에 그 사례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드물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헌법재판에 의해서 대통령을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탄핵시킨 어떤, 물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정치적인 것보다도 이 헌법 그 자체의 논의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예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게 국제적으로도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전례, 아주 의미 있는 전례가 될 것이고, 그 판결문이 80여 쪽의 그 판결문이 하나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평가가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탄핵을 통해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 변화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변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 이제 두 차례 계속됐지만, 그 보수 정권을 선택한 국민들의 핵심 코드는 안정이었잖아요. 안정. 그죠? 안정, 경제성장, 안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이제 올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고 뭔가 안정된 것들을 이렇게 구축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거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오히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유도하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가장 진보적인 그런 세계관과 진보적인 그 가치를 인류 사회에 전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남녀평등 사상이라든지, 그죠? 자유라든지. 그것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그 시대의 주된 가치관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기독교는 그래왔습니다. 그래왔는데 이것이 이제 그 성경에 같이 계속 그래왔죠.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는요, 그건 진짜 경천노동자의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지탱하고 있던 사회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 나가는 그 과정.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고 이제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보수주의자들이 들으면은 이제 그 어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해방전쟁이에요. 해방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피지배계급을 지배계급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전쟁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 여리고성 사건도 사실 그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역사를 변화시키고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시켜나가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가치, 그런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가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인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득권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거죠. 이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그죠?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국교가 되는 그 사건이 결국 이제 기독교가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됐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몇 세기 지나지 않아서 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근데 그 종교개혁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 권력에 맞서는 또 다른 기득권인 귀족들, 또 각 나라의 왕들, 그렇죠? 스위스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는 일종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독립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또 다른 기득권들 간의 그 충돌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카톨릭보다도 루터의 그 종교개혁과 칼빈의 종교개혁 세력들이 사실은 이 농민들에 의한 종교개혁, 또 평민들에 의한 종교개혁,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적 가치에 충실한 종교개혁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탄압했잖아요. 카톨릭이 탄압한 것보다도요, 이 루터에 의한, 칼빈에 의한 탄압이 더 지독했습니다, 여러분. 네. 오히려 이 카톨릭 지역으로 막 도망을 가고 그랬어요. 농민 개혁 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의 그 농민 개혁 운동. 그 대표자가 제가 이 이메일 주소로 이제 쓰고 있는 뮌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교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례라는 침례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인 그 개인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의 입교 의식으로 바꾸고, 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말하자면 주민등록 신고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의 국교가 되고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그 교구에 등록되는 거, 그 교구에 등록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출생신고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뭐가 나오냐? 세금, 각종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세례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 네, 이렇게 교회가 얘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구를 통제하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세금을 걷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병역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하던 그런 비극이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가 이제 서양 문명의 그 제국주의 그 역사에 있어서 항상 그 앞잡이로서, 그죠? 식민지에서 참 못된 짓들을 정말 많이 했죠. 못된 짓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슬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에서 그래요. 우린 전도 안 한다 그래요. 우린 전도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기독교가 저질러 온 악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기독교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종교로 사람들이 집단 개종을 한다 이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수세기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들, 원래부터 이슬람 국가에도 중동을 제외하고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들은요,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로부터 수세기 동안 지배를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독립이 일어나면 집단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네. 네. 그 이슬람이 이렇게 확대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이슬람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수세기 동안에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 온 악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여러분 그 이슬람이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는요 95%가 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유럽 국가로부터 지배를 받았어요. 프랑스, 네덜란드,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이 다 기독교 국가.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유적지들이 남아있잖아요. 막 성당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텅텅 비어있죠. 관광객들만 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정교 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정교 분리를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모든 종교 개혁가들의 공통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정교 분리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 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사실 루터하고 칼빈도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큰 후원자가 누구였냐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귀족들이고 봉건주들, 봉건왕들, 도시국가 그런 세력가들이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등에 업고, 물론 그러지 않으면은 카톨릭에 맞설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교분리의 그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정교분리를 해야 되는가? 정치와 종교가 왜 분리되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적 신앙, 우리는 미국적 복음주의를 추구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네. 교회가, 보수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번에 이제 태극기 집회도 요즘 잘 안 모이잖아요. 많이 안 모여요. 왜 많이 안 모이는 줄 아십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뭘 정하면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또, 그렇잖아요. 무슨 막 물고기 떼들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있잖아요. 이제 헌재 판결 나고 난 다음에, 탄핵 결정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인원을 동원해주지 않거든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 나가면 딱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첫 번째 누구? 네? 네?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두 번째 퇴역 군인들. 네. 세 번째 뭐죠? 네? 네? 교회라고 치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얘기를 해도 다 잊어버리셨나요? 응? 퇴역 군인들 넣었잖아요. 네. TK지, 여기 있는 사람들. 그죠? 경북 정도. 제가 이제 그 얘기 보니까요, 이게 참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 부분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돈이 또 얼마나 또 쓰였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TK, 그거는 지역적인 거 빼고, 유신 시대에, 유신 시대를 살았던 그 분들, 네. 그 유신의 그 수혜를 받던 사람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되는 게 원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졸지에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반기독교적인, 저는 적그리스도적인,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 그 개개인은. 그럼 우리는 과연 변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변화에 잘 대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방송에서 유시민 씨가 강의하는 강의를 제가 재밌게 좀 봤어요. 차이나는 클래스인가요? 그 강의를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한 그 얘기를 갖다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핵심을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네, 국가에 대해서 최초로 어떤 철학적인 학술적인 이념을 딱 제시한 사람이 누구죠? 아니죠. 그 전에 더 있었죠. 국가론. 네? 플라톤의 국가론이죠. 여러분, 국가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가가. 네. 국가가 본래 있었던 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라는 것이 본래 있었을까요? 창세기 어디를 보더라도 국가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성경에서 참 중요한, 우리가 또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창조론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창조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요, 본래부터 있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본래부터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국가도 여러분,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시스템이고 제도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국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고 국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국가는 계속돼야 돼요. 그죠? 근데 영원히 지속된 국가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죠? 계속 바뀌어요. 자, 민족주의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고조선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죠? 기원전 233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그죠? 지금 뭐 한 5,000년 전. 그래서 우리는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얘기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는 뭐 증산도 뭐 이거 한 사람들 보면 개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저는 그 책을 몇 번 읽어봤는데요. 그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갖다 붙인 짜집기 한 건데 근데 그걸 보면 뭐 우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막 상왕조, 그죠? 은호시대,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중국의 그 거의 그 청동기 뭐 말기 중반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과연 고구려가 우리나라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고구려가 우리나라의 역사일까요?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일까요? 역사적 정통성을 우리는 주장을 해요. 그죠?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그죠? 수십 세기 전에, 천년 전에 망한 나라예요. 그죠? 우리 조상들의 역사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쵸? 우리 선조들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 저 반민족주의. 저는요, 민족이라는 것도요, 제가 지금 그 파평윤시 서종공파, 제가 32대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족보도 쭉 보고 실질적인 역사를 한번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예전에. 저희 집안의 족보하고 실질적인 이제 역사를 대조해 보니까, 또 그리고 이 파주, 저희 공장이 파주에 있지만 이 파평윤시 파주가 옛날 지명이 파평이에요. 예.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윤씨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저희 집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와 픽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우리 윤씨가 여러분 한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네? 이거 뭘 형상화한 것 같아요? 네? 뭘 형상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큰 칼을 쥐고 있는 손이에요. 큰 칼을 딱 쥐고 있는 손, 또는 지휘봉을 쥐고 있는 손. 우리 조상이 보니까 여진족, 거란족 그쪽, 네, 동북에 있는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려시대 때 귀화를 한 거예요. 귀화를 한 거예요. 귀화를 하면서 이제 자기네 살던 땅하고 뭐 여러 가지 걸 다 고려 왕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갖다 바쳐가지고 이제 또 싸움을 잘하니까, 북방민족은 원래 유목민족이고 맨날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무관 집안이 됐고, 이제 그 공을 인정해서 땅을 하사한 것이 지금의 파주 땅, 옛날에 파평이에요. 그래서 파평윤씨가 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걸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본래부터 이 고려 사람이고, 역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실제의 팩트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믿는 게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윤씨 집안이 이제 조선 왕조 할 때, 위화도 해군할 때 앞장서서 이 이성계를 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개국공신 집안이 됐고, 워낙 신복이었기 때문에, 이성계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쵸, 왕비를 얻을 때는 제일 일착이 윤씨였어요, 원래. 윤씨 중에서 이 패비들이 많죠. 윤씨 여자들 엄청 드세거든요. 외척 세력들 대표적인 조선 왕조를 망친 외척 세력 중 3대 외척 세력 중에 하나가 윤씨예요. 파평 윤씨.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러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부끄러움인가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 우리 조상들이 한 건데. 아무튼 하여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고, 나는 그 조상의 후예라는, 죄책감을 느껴야 되나요? 조선 왕조를 망친 3대 집안 중에 하나인 내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어떻게 돼요? 귀한 거 보내잖아요, 귀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파주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이 다 전부 지금 이 남해 쪽으로 쫓겨나 있어요. 네. 그래서 남해윤씨라는 것도 생기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현지화돼 버렸으니까. 네. 네. 아예 이쪽하고는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거 어떻게 하면 인정해야죠. 그죠? 나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역사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절대적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는요, 이미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국민입니까? 시민입니까? 네? 네. 그랬더니, 저는 시골 사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국민입니까? 면민? 그런 의미에서 시민입니까? 여기서 시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시민. 미국 독립전쟁을 시벨로라고 하는 시민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에 맞서서 국민이라는 게 또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미국 독립전쟁을 11월라고 하는 것보다 그쵸. 네. 시민의 뜻이 딱 정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시민은 주체적이고 국민은 약간 좀 친민. 그렇죠. 네, 맞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신민하고 국민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신민이 뭐예요? 이 신자가 뭐죠, 여러분? 한국 시민. 그죠? 예, 신하셨어. 그쵸? 이렇게. 그죠? 이게 뭐예요? 지배자의 부하라는 뜻이죠. 신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정국가에서는 신민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왕정국가에서는 신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백성이 뭐예요?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그 신하는 서열이 있어요. 그것이 신분, 계급, 사회적 계급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왕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국민이라는 말을 써요. 이 국민이라는 건 뭐예요? 신민은 아니지만 뭐예요? 국가의 그 제도, 국가라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유신 정권 때 많이 쓰던 것이죠. 유신 정권의 그 논리죠,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것은 왕정국가에서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누가 세웠어요? 백성들이 세웠어요? 아니거든요. 이성계가 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시왕조라고 하잖아요. 이시왕조가 맞아요. 그건 일제가 우리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왕조를 이시가 세웠잖아요. 왕조국가예요, 왕조. 왕조는 뭐예요? 나라를 세우는 것은 왕이 세운다는 거예요. 왕이 세우고요. 그 왕이 세운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를 세우는 왕한테 세금 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뭐 병의 의무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백성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랬는데 백성들이요 나라를 옮겨 다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받아주면은 그 백성을 받아주면 그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주나라 백성이었던 사람이 이사 가서 그 나라에 나 이 나라 진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문을 들여는데 받아주잖아요. 그럼 진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받아주면 유민이 되는 거예요. 흘러다니는 사람.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자,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세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은 신민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국민은 뭡니까? 국민. 그 나라를 세운 것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 권력가, 그렇죠? 어떤 소수에 의해서, 그렇죠? 어?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의, 그 나라, 세워진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국가라는 어떤 그 제도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이들에게 국가는 뭐예요? 충성의 대상이에요. 똑같이. 근데 시민은 뭡니까? 시민. 이게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하고 미국 시민혁명.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사실은 혁명을 거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그 뭐 무혈혁명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자, 이 시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민이라는 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시민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그 시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제가? 이 시민이라는 것은 어반이 아니고, 그죠? 또 시티도 아니고, 시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중요한 얘기에서 자주권이에요.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체적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서 말하자면 국가를 세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죠. 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가는 꼭 국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민, 우리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 핵심은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시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헌법이 바뀌면요 나라가 바뀌는 거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 번도 안 바뀐 거 같습니까? 아닙니다. 국가의 가장 근간이 뭐라고 그랬죠? 근간이 뭐예요? 저는 요번에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재판관이 대행이 읽은 글이 보면 헌법은 국가의 모든 기관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헌법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헌법이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계속 사회상해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 몇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무슨 헌법이 몇 번 바뀌었냐는 얘기죠. 헌법이 바뀔 때마다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제7공화국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헌법을 몇 번 바꿨지 않습니까? 헌법은 어떻게 해요?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군사정권들에 의해서 또는 뭐 이렇게 시민정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국민이 정말 100%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헌법을 바꾼 적이 있어요. 역사상.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헌법을 바꿨지만 정말 국민 주권에 의해서 국민 참정에 의해서 헌법을 바꾼 것이 언제냐면 87년도예요. 이때가 진정한 우리 국민이 만든 헌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세운 나라도 아니고 미 군정에 의해서 세운 나라도 아니고요. 시작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를 깔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87년도에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헌법 바꾸자. 그죠? 헌법 바꾸자. 어? 근데 국민이 헌법 바꾸자는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모이면 표가 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모여서 우리끼리 합의를 해서 국회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같이 이 헌법도 같이 개정하자는 걸 넣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국민은? 그죠, 여러분? 그죠? 이게 누가 바꿨어요? 이게 누가 세운 나라예요? 내각제를 하던, 예? 여러분, 연정을 하던, 뭐 4년제 대통령 중임제를 하던 그 의견은 발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니죠?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들이 지금, 얘들이 표현을 써서 그런데, 국민한테 이거 헌법을 바꾸겠다는 지금 허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의사를 물은 절차가 있었어요?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죠? 120일이라는 그 절차가 있어요. 네? 그쵸? 그걸 밟아야죠. 근데 지금 헌법에 정해놓여 있는 그 60일이라는 대선 그 기간 동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으로 미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에 이 논리를 따로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대통령 선거와, 그죠? 개헌은 따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하자. 국회의원 합의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민주당을 주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국회를 탄핵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있겠죠. 그건 뭐 자기네 사정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87년도에 우리 국민이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화국. 그래서 이 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87년도에 정한 헌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역사는 뭐 그 이전 상해 임시정부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있지만, 예? 그거는 태생적 역사고, 공화국으로서, 공화국이 실존한 실제 국가는 공화국이잖아요. 지금 제7공화국인지 제6공화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87년도에 헌법을 바뀌어졌고, 그 바뀌어진 헌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 헌법에 의해서 그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예요. 그럼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 헌법을 이제 만약에 국회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합 집산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슬쩍 이 헌법 개정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국회의원 머릿수로 적당히 이걸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누구를 탄핵해야 됩니까? 저는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틀립니까, 여러분? 뭐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부터 나온 거니까. 그건 뭐예요? 헌법이, 국가는 곧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바뀐 줄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지난주 여러분 방송 보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 사저에 가가지고 큰절을 하면서, 마마,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옵나이다. 무슨 이시왕조도 아니에요. 보셨죠, 여러분?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만평을 봤어요, 제가. 한겨레 만평인가 경향 만평인가 보니까 산업화 시대 때 공장에서 열심히 미싱 돌리던 그 젊은이가, 예? 그죠? 한겨레 맞죠? 예. 한겨레인가 경향인가 좀 헷갈려요. 돌렸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그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애들이 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식당에 가서 막 설거지 식당 일을 해요. 80년대. 그리고 지금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태극기를 둘러매고 그 세대라는 거죠. 그 세대.
그 세대.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이따 오후에도 저희 아버님 댁을 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항상 충돌했어요. 항상.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아버님 그래서 서울 법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4.19 의거 때 학생운동의 지도부였어요. 그래서 4.19 운동을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막 정치 깡패들한테 쫓겨가서 전국 막 섬에 숨어서 살기도 하시고 그 이력과 경력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저 사법고시 그 서류심사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꿈인 법관이 될 수 없어가지고 결국 그 당시로선 대기업이었던 은행원이 됐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 그런 아버님인데 어떻게 아버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 꼴통 보수들을 아니 그들 중에 하나입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죠. 근데 또 저희 아버님 얘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가난하고 헐벌었을 때 본인이 은행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은행에도 돈이 없더라고요. 은행에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뭐 회사가 돌아가고 그죠? 공장이 돌아가고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서 그런데 이 유신 세력, 이 산업화 세력이 박정희가 일본에서 차관 끌어오고 미국에서 차관 끌어와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은행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을 가지고 대출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공장 돌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이 나라가 바뀌는 걸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 그 증거를 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세대가 그 시대에 맞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시대의 사회적 시스템, 국가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는 더 이상 이 사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대들은 거기에 시계바늘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 시대를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수 우파 꼴통 보수들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요, 여러분 우파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좌파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역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변화와 싸우는 거예요. 시대적 변화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시간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대적 변화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잠깐 그것을 늦출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네. 본물 터듯이 터져 나오는 거죠. 박근혜라는 인물은 바로 그런 시대에 대한 향수와 그 시대적 담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되돌릴 수 있다고 그들에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키 결사대도 만들고 이렇게 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켜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환상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현실을 딱 인식하는 그 순간, 제가 그랬죠. 박근혜에게 제일 먼저 돌을 던질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는 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인간을,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인간을 보수적인 사람, 100% 보수적인 사람, 100% 진보적인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정말 누가 내놓으라 해도 정말 굉장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꼴통 보수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왔는데 다 나와서 인사해야지.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굉장히 지극히 보수적인데 집에 와가지고는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신식 아빠인 신식 남편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을 100% 보수적인 사람, 100% 진보적인 사람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예? 그런데 사회적인 성향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이 대한교회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오기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12서너 명, 예수님도 12명 갖고 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정도만 돼도 난 선방하는 거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오는 사람들도 다 받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가리고 가렸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절차 있었잖아요. 뭐 몇 개월간의 뭐 훈련을 받고 뭐 해서 동의를 하면 받아들인다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뭐 많이 모였잖아요. 뭐 100명 넘게도 모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진보적인 교회 아닙니까? 대한교회예요. 기성교회를 거부해요. 그렇죠? 기성교회의 모든 제도들을 다 거부해요. 기성교회의 어떤 교회법도 거부해요. 네?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런 어떤 교회인데, 근데 보세요.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딱 왔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잘 모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교회에 있는 그 어떤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고 할까요? 네. 기성교회에 대한 거부감과 기성교회는 개혁돼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감을 갖고 있지만 과연 개혁되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각각인 거예요. 네. 순복음 배경에서 오신 교회 개혁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라는 개혁은 뭐냐? 기성교회의 목회자의 어떤 그런 잘못된 권력을 그런 특권의식을 없애고 평등하고 뭐 재정의 투명 뭐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이 지향하고 싶은 건 저거예요. 뜨거운 영성을 가진 개혁교회. 불러. 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가 왜 기도원을 안 가냐? 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와 통성 기도를 안 하시냐? 왜 우리 교회는 은사 집회를 안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게 개혁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냐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저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자체를, 그런 교회를 우리가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각자의 삶이 그런 교회개혁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는 신앙생활과 개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긴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모이냐? 모여서 뭘 하냐? 왜 목사님이 케어 안 해주냐? 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뭘 안 해주냐? 자꾸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랑이 없대요. 그게 사랑의 영역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법은 없어요. 국가기관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만든다라고 만든 것이 교회 내규잖아요. 그리고 그 내규를 해석할 수 있는 근간, 이 내규는 우리 디딤돌교회의 그 정신, 디지머 정신, 또 우리 교회의 그 비전, 그 비전에 입각해서 이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관점은 우리의 디디머 정신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 내용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멋대로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내교에 의하면 저한테 안식년을 줘야 돼요. 유급 안식년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시점이 왔어요. 시점이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유급 안식년을, 그 당시엔 제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유급 안식년을 줄 수 있나요? 우리 교회가? 못 줘요. 못 주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급 안식년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안식년을 없는 거로 하자. 그냥 목사님 계속 목회를 쭉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제가 교회 형편이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급 안식년 1년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사정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쪽에서 뭐냐면 밀실에서 목사의 장기 집권을 지금 합의를 했다 이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하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하고 이쪽하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 문제가 되니까 잘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연락해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나왔어. 그랬더니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누구누구는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투표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잘 안 나왔다고, 너는 교회 잘 안 나왔고 11조도 안 냈고 그 있잖아요, 정회원으로서 지켜야 될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너는 우리 교회의 식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시다. 그럼 이분들은 오랫동안 안 나오셨으니까, 몇 개월 동안 안 나오셨으니까 이 일은 민감한 일이니 이 투표에는 참가하지 않는 거로 합시다. 무효표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복 얘기하잖아요. 승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개혁교회, 그렇죠? 교회의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 그걸 수용하는 개혁이라는, 개혁교회의 교인이라는 그 명분과 그 주장에 대한, 그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결정이 끝났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와요. 자기들의 그 의견을 인정해 줄 때까지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내가 1년 유급 휴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규정대로 하자고 하시는데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게 있구나. 이분들은 교회 개혁을 논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시민과 국민의 차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아직 먼 거예요. 개혁교회를 제가 왜 일을 합니까? 제가 왜 일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교회에서 제 생활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또 셈법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 제 월급이 한 3개월 밀렸어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줘요. 카드를 쓰래요. 나중에 교회에서 다 치워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썼어요. 일단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카드를 또 은행에서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결제를 못 해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해결 안 해줘요. 자신들의 그 역할과 책임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뭐예요? 민주적 의사결정에 교회에 다닌다는 그 수혜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틀을 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제가 일하겠습니다. 네, 일하겠습니다. 직장을 갖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운영위원회 모이고 막 얘기를 했어요. 카페도 했어요, 카페. 그때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려면요, 그 권리의 행사, 그 권리의 정당성은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오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민의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시민의식이라는 게. 시민의식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책임, 이런 역할, 이런 의무 내가 하겠다. 하지만 나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나는 주장하겠다. 그것이 국가 권력이든 뭐든 나는 내 정당한 주장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민사회가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변화는 온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저는 또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 연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다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다 개혁적인 사람. 제가 그 모임 잘 안 나가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잘 안 나가죠. 왜 안 나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박근혜 정권에 아주 가깝고 그 정권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예? 우리 이 개혁교회 마청교회라고 하는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성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죠. 뭐 교회에서 뭐 피해 사례니 뭐 상처받은 거니 얘기가 잘 되죠. 하지만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요, 완전히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네, 얘기가. 우리 진보교회 개혁교회 연대 교회 중에서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네? 몰랐죠? 네. 네.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어떤 역사적 변화, 시대적 변화, 사회적 그 변화에 있어서 이 변화에 우리가 떠밀리거나 이 변화에 휩쓸려가지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그 수구 세력들처럼 그 변화를 막아보려고 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려는 이런 부질없는 역사의 그 시대의 변화에 맞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디딤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가장 보수적이면서 드러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 아닌가. 저 뒤에서 저희 집사람이 실실 웃고 있네요. 그렇지 않나. 근데 사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디딤돌 교회는 왜 있냐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디딤돌 교회가 지금 생일이 꽤 됐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교회가 꼭 뭘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데요? 네?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죠? 나라를 세우는 건 누가 세워요? 시민이에요. 국가가 뭐예요? 그 국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예요. 우리 디딤돌 교회 뭐 하냐고 물어봐요. 네. 저는 교회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제도로서, 국가적 제도,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국가를 얘기하지 제도로서의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의미가 아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는 반문을 했던 거고, 교회 하죠. 왜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그죠? 응? 수렴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지? 응? 응? 그러니까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이, 여러분,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는 또 한 사람의, 내가 교회로서 교회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세우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으로 뭘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어요?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일을 했나요? 아무 일도 안 했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아니죠.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교회가 아니라 그게 본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양식을 다양하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세요, 여러분. 자, 처음에 우리 교회가 어디서 모였죠, 여러분? 빈 건물, 그죠? 저기 그 교육문화회관 그런 데서 모여서 하다가 좀 거기서 좀 모이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카페 가서 또 모이다가, 그죠? 지금은 또 우리 또 이 복지관 식당에서 또 모이고 있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몇 달 뒤에는 저희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들 집 돌아다니면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소원하는 대로 누가 압니까? 누가 전원주택 같은 거를 딱 이렇게 주말마다 개방해줘가지고 우리 거기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 거기서 주말 농장 하다가 고기 구워 먹고 저녁 때 각자 해줘. 이런 형태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꼭 그렇게 어떤 건물, 딱 교회당이라는 건물 속에 정해져 있는 양식과 이런 어떤 절차에서 그렇게만 해야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양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은 같은 형제를 욕하는 것 같아서 참 그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개혁교회 연대 그쪽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접해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걸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그 체제, 그 인식, 그 담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만들어야죠. 기성교회 욕하는 것으로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성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해결책, 대안 그 자체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도 교단 만들자 해서 내가 미쳤냐 지금. 교단을 만들자고? 아니 지금 교단의 폐해를 우리가 그토록 봤는데도 우리가 또 다른 교단을 우리만 안 그러면 된다. 다 그렇게 시작했다. 다 그렇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를 부르지도 않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저는 환영을 받지도 못해요. 기성교회에서도 환영을 못 받지, 교회 개혁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도 환영을 못 받지.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요, 저를 초청하겠대요. 그러니까 왜 초청하냐?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교회가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내교에 의하면 전체 헌금의 90%를 외부에 전부 다 후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월급을 주려면 자기네가 외부에 지원을 20%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개혁교회의 문제예요, 사실은. 고민거리예요. 근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계셔서 어쩔 수 없으니까, 저보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을. 자기네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개혁교회 목사니까 저보고 가서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설득해야 되냐고 했어요. 내가 왜 그걸 설득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어려운 줄 아는 거예요.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의 그 간증 집회를 해달라는 그 교회 와서. 근데 재밌죠? 보통 목사들이요, 교인들 들으라고 와서 이러이러한 부흥 집회를 해줘, 이러이러한 간증 집회를 해줘, 헌금 많이 내게끔. 응? 보통 목사들이 다른 목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강사로 초빙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특이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듣도록, 예?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간증 집회를 해달래요. 그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는 이 사람들은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공동체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라면요. 이게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제도에 있어서도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만, 어떤 계층의 희생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국가라면 이 국가는 잘못된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개혁기회를 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얘기를 하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맸는데, 자, 제가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정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죠. 오히려 변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오히려 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움이에요. 뉴예요. 리뉴얼이에요.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세에 일어날 이야기,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말세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말세라는 것은 뭐예요? The end day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말세예요. 종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세라는 것은 2000 몇십 년, 몇 월 며칠 날 메시에 예수님 오셔서 우린 다 휴거되고 우린 심판대에서 이런 말세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종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와 종말이라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여는 거예요. 우린 종말론자들이에요. 우리는 말세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세주의자, 종말주의자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거부하고 등지고 예수님 오기만 두 팔 벌려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자가 된다는 것은, 말세주의자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구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한다면 뭐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이 표현이 어렵게 표현이 된 것이,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된 것이, 종교적 신학적 용어로 표현된 것이 종말론자, 말세주의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말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본문이 바로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이 뭐예요? 이미 완성된 것이 열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것, 새로운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 심판돼요. 그죠? 이전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을 받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요, 역사의 심판이에요.
그들은 역사의 변화에 대항했고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지금 우리는 또 새로운 말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현실적인 물리적인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과도기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게 익숙했던 것들과의 결별. 말하기가 되게 힘드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미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과의 그 결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별하십시오. 기꺼이 결별하십시오.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항상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드려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불안, 두려움. 어저께 프로그램에서 고통에 대해서 어느 의사가 나와가지고, 과학자나 생물학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고통의 80%는요, 여러분, 불안과 이 두려움에 의존되어 있는 거래요. 우리 고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걱정이고 근심일 때는요, 아픈 게 정상이랍니다. 우리 신체 이 메커니즘이. 진짜 문제는요, 편안할 때, 근심 걱정이 없고 다 편안할 때 조금 아픈 건 그 진짜 병원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서 이 고통이,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서 조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렇죠? 불안합니다. 또 새로운 그 변화를 수용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감정 체계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막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에서 느끼는 고통의 80%가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과 그 생각의 단편들도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전과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변화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 세대들도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져 있는 답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고 또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 모습들을 자식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될 조기학습 중에 조기학습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그렇죠? 그리고 더 지혜로운 아이들로 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당장 어디 학원을 보내고 참고서를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부모님이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수요일날 복귀를 앞두고 저녁 때 저녁을 먹고 나서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떨 것이고, 이런 선택을 하면 결과가 어떨 것이고,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그거 보장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야, 임마, 보장이 어딨어. 아빠가 그래도 기껏 너를 위해서 고생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이한 사만 했으면 이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자식이 말이야. 응? 제가 이랬을까요? 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네가 A와 B와 C, 이제 제대가 얼마나 남았으니까 제대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이거를 선택하고 이거를 선택하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A를 선택했을 때 최선의 결과, B를 선택했을 때 최선의 결과, C를 선택했을 때 최선의 결과. 또 우리 아들이 또 되게 또 따지는 거 좋아하고 꼼꼼하고 얘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선까지 준비했어요. 차선. 네. 그러니까 제가 내놓은 안 중에서 최악이 이거죠, 이거까지.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요거죠. 네. 자, 사례별로 제가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보장은 없다. 보장은 없다.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에 가깝도록 우리는 노력할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제가 그랬죠. 걔는 워낙 그 따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 A의 최선이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네가 그걸 맞춰야 돼. 이걸 맞추다가 잘 안 되면은 최소한 차선은 네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네가 최선의 결과가 오려면 네가 너 인생의 그 타임 스케줄에서 뭐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네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하다못해 차선을 얻을 수도 있어. C도 마찬가지야.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최소한 요거와 요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그러면 뭘 선택하든 최소한 낸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C의 차선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 이따가 엄마 아빠가 이제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다고 그러고 간식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아까 먹었잖아. 이따가 이제 한 2시간 뒤쯤에 그래서 언니가 학교 갔다 오면 그때 엄마가 간식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먹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거 기다리니까 못 기다립니까? 네? 난리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보여주는 거죠. 냉장고 위나 찬장 위에다가 언니가 오면 우리 가족이 같이 먹을 간식 해가지고 딱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걸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하죠? 안심을 해요. 그죠? 아, 저거구나. 그죠?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옛날 우리 아이한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경빈한테는 과자를 손에 쥐어줬어요, 제가. 쥐어주면 지금 먹지 못하더라도 안심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 아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꼭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을 했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이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가 계획을 갖고 또 그걸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이런 뭔가 자기 인생을 놓고 책임적인 자세로서 계획을 짜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매우 흡족한 상태로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아빠,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다음번 휴가 때 나와서는 내가 아빠랑 자전거 타줄게. 다음번에 휴가 4월달에 나오거든요. 다음번에 휴가 나올 때는 내가 아빠랑 자전거 타줄게 이러더라고요. 놀아주겠다는 거죠. 내가 아빠랑 놀아줄게 이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족스럽다는 거죠. 제 아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들하고 저하고 뭐예요? 진짜 소통을 한 거예요. 진짜 소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소통이 얘한테 먹힌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자전거 타줄게. 우리 아들이 제가 전국 일정을 갔다 온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대단한 보상입니다, 저 지금.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면 속 터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보장이라니.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속으로도. 아니, 지금 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나보고 보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좋겠다는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인내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려면 부모가 변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저는 엄청난 변화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네. 옛날 같으면 막 소리나 지고 야단만 치다 끝날 이 얘기를 저는 아들한테 100% 전달을 했고, 아들의 동의를 얻었고, 공감을 얻었고, 더 나아가 아들로부터 보상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쉽진 않았지만 나는 부모로서 네, 최선을 다한 거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해되세요? 네. 이것이 변화의 현실입니다. 네? 자꾸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어떤 거대 담론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저희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는데 옛날 소설책들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들어갈 때는요, 뭐 어떤 책들을 가져가는지 제가 봤어요. 제가 내놓은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제가 시간 단위로 제가 딱딱 끊었어요. 이래야 할 수 있다. 근데 얘가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 이제 복귀하는데 어떤 책들을 가져가나 했는데 전에는 소설책이나 뭐 이상한 뭐죠? 무슨 클럽? 맨사 클럽 무슨 퀴즈책 이런 것들만 잔뜩 가져왔거든요. 시간 보내기. 근데 요번에는요, 토익책, 토플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잔뜩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사줄 수도 있는데 지 돈으로 다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뭐 군대에서 공부하겠다는 자기 다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계획대로 하겠다. 자,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